제 136화 7종 7금 제1장.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맹액은 군영을 지키며 올돌굴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1천여 명의 남만 병사들이 웃으며 군영 앞에 나타나 절을 올린 뒤에 말했다. 오과국 군사가 촉군과 크게 싸운 끝에 지금 제갈량을 뱀바위골 안에 몰아넣었습니다. 등각군이 포위하고 있으니 대왕께서도 가서 응전하시지요. 우리는 모두 이곳 사람들로 어쩔 수 없이 촉군에 항복하였지만 이제 대왕께서 오신 줄 알고 일부러 대왕을 도와 싸우려고 왔습니다. 맹액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피부치와 여기저기서 불러 모은 이민족 병사들을 이끌고 그날 밤 말을 타고 떠났다. 남만 병사들의 길 안내를 받아 뱀바위골에 도착해보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아직도 여기저기 불타고 있는데 연기에 섞여 입마가 타는 역한 냄새는 숨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계략에 빠진 것을 안 맹액은 서둘러 군사를 물리려 했다. 바로 그때 왼쪽에서는 장애, 오른쪽에서는 마충의 군사가 두 길로 쏟아져 나왔다. 맹액은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했다. 그런데 자기가 데려온 남만 병사들이 와! 하고 함성을 찌르며 공격의 방향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남만 병사인 줄 알았던 그들은 태반이 총나라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남만왕의 일족과 모아들인 이민족 병사들을 포위하여 모두 사로잡았다. 하지만 맹액은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혼자 말을 타고 몇 겹인가의 포위망을 뚫고 산길로 달아났다. 한참 달려가다 보니 한 무리의 인마가 우묵한 산속에서 작은 수레를 에워싸고 나왔다. 수레에 단정히 앉아있는 사람은 머리에 윤건을 쓰고 몸에는 도포를 입고 손에는 깃털 부채를 든 제갈량이었다. 역적 맹회가 이번에는 어쩔 셈이냐. 제갈량이 큰 소리로 꾸짖자 맹액은 급히 말을 돌려 달아나려고 했다. 그때 옆으로 한 장수가 번개처럼 나타나 길을 가로막으니 바로 마대였다. 맹액은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마대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한편 왕평과 장익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남만 군영으로 가서 추경부인을 비롯한 피부치들을 모두 잡아왔다. 군영으로 돌아온 제갈량은 상석에 앉은 뒤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번에 쓴 계책은 부득이한 것이었으나 음덕을 크게 해친 것 또한 사실이요. 적들은 내가 반드시 나무가 우거진 곳에 군사를 매복시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소. 그래서 나는 그들의 예상을 역이용하여 숲속에 아무런 병마도 두지 아니하고 깃발들만 꽂아 놓음으로써 그곳에 아군이 있는 것처럼 적을 속였던 것이요. 내가 위문장에게 연이어 15판이나 지라는 영을 내린 것은 저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소. 내가 보니 뱀바위골은 외길이고 양쪽 절벽은 돌이라 나무 한 그루 없으며 바닥은 모두 모래흙이었소. 그래서 마대 장군에게 검은 상자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서 골짜기에 배치토록 하였던 것이요. 검은 상자에는 미리 만들어온 폭탄이 들어있었소. 이름하여 지뢰라 부르는 폭탄인데 그 폭탄 속에는 9개의 작은 포환이 들어있어. 이 같은 폭탄을 30걸음마다 한 개씩 묶고 빈 대나무 통 안에 집어넣은 도화선으로 폭탄과 폭탄을 연결하여 일단 불이 붙게 되면 연속적으로 터지게 되는데 그 위력은 산을 무너뜨리고 돌들을 부술만 하오. 여기서 제갈량은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조자룡에게 마른 풀을 실은 수레를 골짜기에 준비해 두도록 하고 또 산 위에는 통나무와 잡다한 돌멩이들을 준비해 두도록 하였소. 그리고 위원에게 올돌골과 등갑군을 골짜기로 유인한 다음 위원의 군사가 골짜기를 나가면 즉시 통나무와 돌들을 떨어뜨려 길을 막고 뒤이어 불을 지르도록 한 것이요. 내가 듣기로 물에 이로운 것은 불에 불리하다고 하였소. 등나무 갑옷이 비록 칼과 화살이 뚫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다 하여도 기름에 절인 물건이니 불을 만나면 금세 타버릴 것이요. 오랑캐 군사들이 저처럼 단단한 갑옷을 입었으니 불로 공격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이길 수 있었겠소. 그러나 오과국 사람들을 시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없애버린 것은 나의 크나큰 죄요. 설명을 들은 장수들은 모두 엎드려 절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승상의 헤아림은 귀신도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갈량은 맹액을 데려오라는 영을 좌우에 내렸다. 잠시 후 병사들이 맹액을 끌고 와서 무릎을 꿇렸다. 그러자 제갈량은 그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영을 내리고 다른 군막으로 데려가 술과 음식을 주고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게 했다. 그리고 술과 음식을 담당하는 관리를 불러다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분부를 내린 뒤에 보냈다. 제갈량의 명에 따라
다른 군막으로 보내진 맹획은 그곳에서 추경부인과 맹우 대래동주 등 이런저런 피부치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한 관리가 들어와서 맹획에게 말했다. 승상께서는 낯이 뜨거워 공과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에게 공을 풀어주라 하시면서 다시 인마를 모집하여 싸우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공은 어서 돌아가시오. 그러자 맹획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7번 사로잡아 7번 놓아준 일은 예로부터 없었던 일이오. 내 비록 황제의 교화를 받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그래도 이렇게 염치 없게 굴기만 하겠소. 그리고는 형제 처자 및 모든 피부치들과 함께 기어서 제갈량의 군막 앞으로 가더니 사죄의 뜻으로 웃옷을 벗어 던지며 말했다. 하늘 같은 승상의 위엄에 우리 남방 사람들은 이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항복하겠다는 거요. 제갈량이 다짐을 받기 위해 되묻자 맹획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와 제 자손들이 부모처럼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될 터인데 어찌 마음을 다하여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제갈량은 즉시 맹획을 군막 안의 높은 자리로 청한 뒤에 잔치를 베풀어주며 말했다. 그대를 영원히 동주로 삼고 빼앗은 땅도 모두 돌려줄 터이니 잘 다스리도록 하시오. 이 같은 너그러운 처사에 맹획의 피부치들과 남만 병사들은 기쁜 나머지 모두 껑충껑충 뛰면서 돌아갔다. 이 일을 둘러싸고 후세 사람은 제갈량을 이렇게 시로 읊었다. 윤건의 부채 들고 깃발에 둘렀어요. 7번 묘책내어 남만왕 제압하니 지금도 골짜기엔 위덕을 전하려고 높은 언덕 택하여 묘당을 세웠구나. 제갈량이 남만왕 맹획을 7번 사로잡았다가 7번 놓아주었다는 칠금칠종 또는 칠종칠금은 역사적 사실이었을까?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설도 있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는 설도 있다. 우선 정사 삼국지에는 남쪽 지역에 여러 군이 아울러 반란을 일으켰으나 제갈량은 방금 국상을 당한 까닭에 곧바로 병사를 파견하지 못하였다. 라고만 적혀 있다. 그러나 정사에 주석을 붙인 배송진은 습착치가 지필한 한진춘추를 인용하여 제갈량은 남쪽 지역에 이르러 싸우는 곳마다 이겼다. 맹획이라는 자에게 오랑캐와 한족이 복종한다는 말을 듣자 그를 생포하라는 영을 내렸다. 7번 풀어주고 7번 사로잡았는데도 제갈량은 여전히 보내주려고 하였다. 라고 하여 칠종칠금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점은 화양국지도 마찬가지다. 건흥 3년 봄, 제갈량이 남쪽을 정벌하였다. 이에 맹획을 용서하고 돌려보내 그의 군대와 함께 다시 싸우게 하였는데 모두 7번 사로잡고 7번 용서하였다. 라고 칠금칠종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는데 여기서는 칠금칠종 대신에 칠로칠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칠금칠종 또는 칠종칠금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 기록도 있다. 당나라 말기의 문인 노필은 삼국지 집회에서 칠종칠금의 기록을 격찬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다. 거친 오랑캐로 하여금 마음으로 굳게 복종하게 만들었다지만 우두머리를 여러 차례 포박하였다가 풀어주는 것은 아이들 장난이다. 한두 번도 심하거늘 7번이라니 당시 제갈량에게 시급한 것은 남쪽을 평정한 뒤 북벌을 단행하는 일이었다. 어찌 여러 번 잡았다 놓아주고 하면서 시위를 지연시켜야 할 까닭이 있었겠는가? 라고 칠종칠금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했다. 칠종칠금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이처럼 제갈량이 맹획을 놓아주면서 남만의 통치권까지 돌려준 것을 보고 장사 비위가 가냈다. 지금 승상께서는 군사를 친히 이끌고 불모지로 깊이 들어와 남만 지역을 평정하셨습니다. 거기다 남만왕까지 이미 항복하였는데 어찌 관리를 두어 맹획과 함께 지키게 하지 아니하시는지요. 그러자 제갈량이 대답했다. 내 말이 옳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3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비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제갈량이 설명했다. 우리 관리를 두려면 당연히 군사도 주둔시켜야 하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그것이 첫 번째로 쉽지 않은 점이다. 남만인들이 다치고 깨지며 그 부영들이 죽었는데 우리 관리를 두면서 군사를 주둔시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탈이 생길 터이니 그것이 두 번째로 쉽지 않은 점이다. 남만인들은 누차에 걸쳐 자신들의 왕을 패하고 죽여 없앤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꺼리고 미워하므로 우리 관리를 두어도 끝내 그들이 서로 믿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이 3번째로 쉽지 않은 점이다. 따라서 우리 관리를 두지 아니하면 군량을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불신할 필요도 없으니
서로 평온무사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갈량의 설명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모두 탄복했다. 남만인들도 제갈량의 자비에 감복하여 그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그를 기리는 사당을 세워 사시사철 제사를 지내고 그를 자비로운 아버지라 불렀다. 또 진주, 금은보화, 붉은 오칠, 약재, 소와 말 등을 바쳐 군용에 쓰도록 하면서 다시는 배반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이로써 남방은 완전 평정된 셈이었다. 사실 남만국의 평정이 있기 전까지 총나라의 입지는 불안한 면이 있었다. 동천과 서천을 기반으로 한 총나라가 위나라 오나라와 함께 삼국 정립의 시대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영토의 크기나 인구 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해 사실은 불안한 형국이었던 것이다. 거기다 유비가 일으킨 이릉 전쟁의 패전으로 총나라의 힘은 더 빠져 있는 상태였다. 여기서 내치와 함께 제갈량이 시도한 반전이 바로 남쪽 정벌이었다. 남쪽을 평정하고 맹획을 통해 남만국을 대리 통치하는 일종의 이의제의 방식으로 총나라는 비로소 위나라, 오나라와 맞설 수 있는 힘의 보강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제갈량이 맹획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칠종칠금의 작전에 진력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 제갈량은 군사를 배불리 먹인 다음 위원을 불렀다. 회군할 터이니 장군은 휘하군사를 이끌고 선봉을 서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명을 받은 위원이 앞장섰다. 군사를 이끌고 노수의 강가에 이르렀는데 사방에서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무리의 일진 광풍이 일더니 모래가 날고 자갈이 구르는 통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위원은 군사를 물린 다음 제갈량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때는 9월 가을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제갈량은 크고 작은 동주와 추장 및 여러 부랑민을 이끌고 전속 나와 있던 맹획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았다. 갑자기 기상이 험악해지고 노수의 물결이 솟구쳐 강을 건널 수 없으니 어찌된 일이요. 제2장 맹획이 대답했다. 원래 그 강에는 미쳐 날뛰는 귀신이 화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어떤 제물을 바친단 말이요. 제갈량이 묻자 맹획이 대답했다. 옛날에는 미쳐 날뛰는 귀신이 화를 불러 일으키면 온 나라에서 칠칠이 49하여 49개의 사람 머리와 검은소, 흰양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풍랑도 가라앉고 더불어 풍년도 해마다 들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내 이미 평정을 마쳤는데 어찌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일 수가 있겠는가. 제갈량은 그렇게 탄식하더니 직접 노수의 강가로 가서 살펴보았다. 과연 음산한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사납게 솟구치고 있어 강을 건너기는커녕 그 앞에 선 사람도 말도 모두 놀라 뒤로 물러설 정도였다. 난감해진 제갈량이 그곳 원주민을 찾아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승상의 군사가 이 강을 건넌 뒤로 밤마다 강가에서 귀신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거미가 질 때부터 먼동이 틀 때까지 곡소리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도끼를 품은 안개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망령이 수도 없이 많아 이 같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강을 건너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갈량은 탄식하듯 말했다. 아, 그건 바로 내 죄 때문이로구나. 지난번 마대가 이끌던 촉군 1000여 명이 모두 이 강물에서 죽었고 거기다 남쪽 사람들을 죽여 모두 이 강물에 버렸다. 미친 혼백과 원통한 귀신들이 한을 풀지 못하여 이렇게 된 것이니 내 오늘 밤 강가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리라. 그러자 원주민이 말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 49사람을 죽여 그 머리를 제물로 바치면 원통한 귀신들이 스스로 흩어질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죽어 원통한 귀신이 된 것인데 어찌 또 산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내게 따로 생각이 있느니라. 그리고는 군중 요리사들을 불렀다. 너희는 소와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밀가루 반죽 속에 집어넣고 사람 머리처럼 만들라. 그리고 그것을 만두라 이름 붙였다. 이후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어 지금은 우리 민족의 고유 음식으로 정착한 만두의 유래에 대해 명나라 때의 문인 낭영은 칠수유고에서 만두의 본래 이름은 만두였다. 남만 땅에서 사람 머리를 바쳐 제사 지내던 것을 제갈량이 맹획을 징계할 때 밀가루 반죽에 싼 고기를 사람 머리로 삼아 제사 지내라는 명을 내리고 이를 만두라 불렀는데 지금은 와전되어 만두가 되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만두의 본래 이름은 남만인의 머리라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이 유래를 나관중이 그럴듯하게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국지연의가 나오기 300여 년 전인
북송 때의 사물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하고 노수를 건너려 할 때 남만 풍속으로는 사람을 죽여 그 머리로 제사를 지냈으나 제갈량은 밀가루 반죽으로 양과 돼지고기를 싸서 사람 머리 모양을 만들어 제사 지내라는 영을 내렸으니 만두의 이름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만두의 유래는 나관중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만터우라 부르는 중국 만두는 속에 들어있지 않은 일종의 찐빵이고 속에 들어있는 중국 만두는 자오지라 부르는데 크기가 매우 작다. 물론 중국에도 속이 들어있고 크기가 적당한 만두가 있기는 한데 빠오즈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제갈량이 발명한 만두의 이름과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 음식은 묘하게도 한국에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무튼 이 같은 만두를 요리사들이 준비하자 제갈량은 그날 밤 노수 강가에 향로를 올려놓는 상을 설치했다. 그리고 49개의 등잔불을 늘어놓고 깃발을 흔들어 혼백을 부른 다음 만두 등의 재물을 땅에 차려놓았다. 삼경이 되자 제갈량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몸에 흰 베옷을 입은 채 제사를 친히 주관하면서 동궐에게 제문을 읽게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대한건흥 3년 가을 9월 초하루 무양우 및 익주목 승상 제갈량은 나랏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촉군 장교 및 죽은 남만인들의 혼백에게 삼가 이 제물을 바치며 고하노라. 우리 한나라 황제께서는 위엄이 오패를 응가하고 영명하심이 사망을 이어받으셨도다. 최근 먼 지방에서 국경을 침범하고 풍속이 다른 민족이 군사를 일으켜 정갈의 도구로 공격하고 요사스런 마법을 쓰며 늑대의 마음을 훔쳐 제멋대로 날뛰니 내 황제의 명을 받들어 미개한 곳에 죄를 물었노라. 맹수처럼 용맹한 자들을 크게 모아 땅강아지와 개미같이 하찮은 무리들을 모두 쓸어버렸도다. 용맹한 군사들이 구름처럼 모이니 미친 도적들은 얼음 녹듯 사라졌고 아군이 대나무 쪼개듯 가볍게 승리하는 소리를 듣고는 완전히 사기를 잃었도다. 그러나 우리 병사, 청년들은 모두 구주의 호걸들이요 관료와 장교는 모두 천하의 영웅들로서 무술을 익혀 싸움터로 따라 나서고 밝음이 이끄는 대로 향하면서 주인을 섬겼나니 그들은 명령을 준수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맹획을 7번 사로잡기 위한 작전을 충실히 수행하였노라. 모두가 나라를 받드는 정성을 굳게 하며 임금께 충성하려는 뜻을 다하였도다. 전략의 희생물이 된 너희 혼백들이 어찌 간사한 계략에 빠질 줄 생각이나 하였겠느냐. 어떤 이는 빗나간 화살에 맞아 황천으로 떨어지고 어떤 이는 칼과 검에 맞아 저승으로 돌아갔으니 살아서는 용맹스러웠고 죽어서는 명예를 남겼도다. 이제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가 포로로 잡은 장수들의 수급을 바치려 하나니 너희 혼백들이 아직도 이곳에 있다면 반드시 이 기도 소리를 들으리라. 나의 깃발을 따라 나의 군사와 함께 상국으로 돌아갈 것이로되 각자 고향으로 찾아가서 일족들이 올리는 가을 겨울의 제사도 받고 가족들의 제사도 받으라. 타양의 귀신이 되거나 이역의 넋이 되어 할 일 없이 떠돌지 말지어다. 내 마땅히 황제께 아뢰어 너희 각 가정에 모두 은택이 내려지도록 해마다 옷과 양식을 주고 달마다 녹봉을 지급하여 이로써 보답하고 너희들의 넋을 위로하리라. 더 나아가 이 지방이 토지신과 남만 땅의 죽은 귀신들에게 고하노라. 산 재물은 늘 있을 것이며 머지않아 너희들 영혼이 옮겨붙을 곳도 생기리라. 살아있는 자는 황제의 위엄의 경의를 표하고 죽은 자는 황제의 교화를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더 이상 울부짖지 말지어다. 부족하나마 정성을 다하여 삼가 제사를 올리노라. 아, 슬프도다. 엎드려 생각건대 흠양하소서. 제문을 다 읽자 제갈량은 목 놓아 울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비통하고 애절한지 삼군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맹획 등의 무리도 모두 소리내어 슬피 울었다. 그러자 슬픈 구름과 한서린 안개 속에 수천의 망령들이 모두 바람을 따라 흩어지는 모습이 어슴푸레 보였다. 이에 제갈량은 좌우의 명에 재물을 모두 노수 강물에 버리라는 영을 내렸다. 다음 날 그가 대군을 이끌고 노수 남쪽 기슭에 도착하니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물결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촉군이 모두 안심하고 노수를 건너니 과연 채찍은 금등자를 때려 소리내고 사람들은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온다는 말 그대로였다. 이윽고 행렬이 영창군에 이르자 제갈량은 왕안과 여계를 그곳에 남겨 내군을 지키도록 하고 그곳까지 따라 나온 맹획은 무리를 거느리고 돌아가도록 했다. 아무쪼록 정사에 힘써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거주하는 백성을 잘 보살피며
농사일의 때를 놓치지 마시오. 제갈량이 그렇게 당부하자 맹획등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올린 뒤에 돌아갔다. 이어 제갈량도 대군을 이끌고 성도로 돌아갔다. 후주는 난가를 타고 성박 30리까지 나간 뒤 난가에서 내려 길가에 선 채 제갈량을 기다렸다. 이를 본 제갈량은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길바닥에 엎드렸다. 신이 남방을 빨리 평정하지 못하여 주상께 걱정을 끼쳤사오니 이는 신의 죄이옵니다. 후주는 그런 제갈량을 붙들어 일으킨 뒤 수레를 나란히 하여 성 안으로 돌아갔다. 성문으로 들어서자 백성들의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황제 폐하 만세. 대한 만세. 승상천세! 대궐에 들어가니 이미 연회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른바 태평연회가 시작되자 군신이 모두 어울려 개선을 축하하는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전군의 후한상이 내려졌다. 이로부터 먼 변방에서까지 조공을 바치러 왔는데 그 수가 무려 200여 곳에 달했다. 제갈량은 후주의 비준을 받아 이번 정벌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을 일일이 살피며 두터운 은혜로 구제했다. 이에 백성들은 기뻐했고 나라 안팎으로 맑고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제3장 총나라 건흥 4년은 위나라 국주 조비가 황제 자리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해였다. 조비가 먼저 맞은 부인 견씨는 본래 원소의 둘째 아들 원희의 아내였는데 워낙 미인이어서 지난날 업성을 함락할 때 빼앗아 취한 여인이었다. 뒤에 아들을 하나 낳으니 이름은 애여, 자는 원중인데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조비가 몹시 사랑했다. 뒤에 조비는 안평국 광종현 사람 과경의 딸을 맞아 비비로 삼게 되었는데 미모가 매우 출중했다. 이에 그 아비가 내 딸은 여자들 가운데 왕이라고 떠버리고 다니는 바람에 여왕이란 별명이 붙은 여자였다. 두 여인 다 나라를 기울일 만한 미인들이었지만 젊은 곽기비에 비해 나이가 든 견부인은 점차 조비의 총애를 잃어갔다. 그러자 곽기비는 자기가 황후가 되기 위해 조비의 총신인 장도를 만나 이를 꾸미기에 이르렀다. 그 무렵 조비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자 장도는 견부인의 궁중에서 파낸 것이라며 오동나무 인형을 조비에게 바쳤다. 거기에는 황제의 생년월일시가 쓰여 있었다. 죽으라고 저주를 한 물건이었다는 것이다. 조비는 크게 노해 견부인에게 사약을 내리고 곽기비를 황후로 세웠다. 그러나 그녀는 소생이 없어 견부인의 소생인 조예를 자기 아들처럼 키웠다. 조비는 이 아들을 매우 사랑했지만 후계자로 세우지는 않았다. 조예는 15살이 되자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그해 봄 2월 조비는 조예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 산속 후미진 곳을 지나가는데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이 튀어나왔다. 조비가 단살에 어미 사슴을 쏘아 죽이고 돌아보니 새끼 사슴이 조예의 말 앞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이를 본 조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얘야, 어서 쏘지 아니하고 뭐하느냐. 그러자 조예가 마리에서 울며 고했다. 폐하께서 어미를 죽이셨는데 어찌 그 새끼마저 죽이겠사옵니까? 그 말을 듣자 조비는 활을 땅에 던지며 말했다. 내 아들이 참으로 어질고 덕이 있는 임금이 되겠구나. 그리고는 조예를 평원왕에 봉했다. 그 해여름 5월 조비는 상한에 걸려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았다. 상한이란 색을 너무 밝혀 몸이 으슬으슬 춥고 떨리는 병을 말하는데 세설신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문제의 병이 위독해지자 어머니 변태우는 병문안을 갔다. 방에 들어서니 시녀들은 모두 지난날 무죄의 총애를 받던 여인들이었다. 변태우가 언제 이곳에 왔느냐고 묻자 조조의 넋이 떠난 직후에 왔다고 대답했다. 이에 변태우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탄식하며 말했다. 개나 쥐도 네가 남긴 것은 먹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싸다. 그리고는 문제의 능묘에 이르러서도 끝내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아버지 조조가 거느리던 예쁜 시녀들까지도 마다 않고 관계를 맺다가 몹쓸 병에 걸린 조비는 마침내 중군 대장군 조진, 진군 대장군 진군, 무군 대장군 사마의 세 사람을 침전으로 불러들였다. 조비는 그 자리에 조예를 불러앉히고 조진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짐의 병세가 위독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구려.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 경들 세 분이 잘 보좌하여 짐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시오. 세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다. 폐하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신들은 힘을 다하여 폐하를 천년만년 섬기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조비가 고개를 저었다. 올 들어 허두의 성문이 까닭없이 무너져 내린 것부터가 상서롭지 못한 조짐이었소. 이를 보고 짐은 죽으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소. 그때 내시가 들어와서 정동 대장군 조유가
문안을 엿주려고 궁에 들어왔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조비는 그를 불러들인 다음 말했다. 경들은 모두 나라의 기둥과 주춧돌들이요. 마음을 합하여 짐의 아들을 도와준다면 짐은 죽어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요. 말을 마치자 눈물을 떨구며 죽었으니 이때 그의 나이 40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7년 만의 일이었다. 살아생전 그는 황제 자리에 오르자 셋째 동생 조식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시기하여 7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짓지 못하면 죽이겠다고까지 위협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명령을 내린 조비 자신이 본래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가 남긴 문학 작품은 모두 100여 편에 달한다. 황제 자리에 오른 뒤에는 유학자들을 동원하여 1000여 편의 경전을 편찬하기도 한 그를 정사 삼국지는 이렇게 평했다. 문제는 타고난 글재주가 있어 붓을 대면 문장이 되었고 많은 책을 널리 읽고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방면의 재능도 갖추고 있었다. 거기에 도량만 더 너그럽고 공평함에 힘쓰며 도의의 보존의 뜻을 기울이고 덕의 마음을 더 넓힐 수 있었다면 옛날의 어진군주가 어찌 그로부터 멀리 있었겠는가. 조비가 죽자 그의 유언을 받은 조진, 진군, 조휴, 사마해 등 4명의 고명 대신들은 국상을 선포하는 한편 조예를 위나라의 황제로 옹립했다. 그러자 조예는 아버지 조비에게 문왕제의 시호를 바치고 어머니 견씨에게 문소황후의 시호를 바친 다음 조정을 일신하여 종유를 태부로, 조진을 대장군으로, 조유를 대사마로, 화흠을 태위로, 왕랑을 사도로, 진군을 사공으로, 사마이를 표기장군으로 삼는 등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그 밖에 문무 관료들도 각각 벼슬을 높여준 다음 천하의 대사멸령을 내렸다. 이때 옹주와 양주의 두 고을을 지키는 태수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사마이는 자신에게 서량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지키게 해달라는 표문을 올렸다. 이에 조예가 그 청을 받아들여 옹주와 양주 등의 병마를 지휘 감독하도록 벼슬을 내리니 사마이는 조서를 받자 곧 현지로 떠났다. 위나라에 풀어놓은 세작은 나는 듯이 총나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